버리고 떠났다는 죄책감 그런 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어린 왕자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미처 몰랐었던. 자, 그래서 이 책을 그 어른의 어린이였던 시절에 바치고 싶대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이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어린이였었잖아요. 자, 우리 이제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모자 어른들한테, 그래서 이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기 전에 원래 꿈이 그림을 그리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전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어른들한테 보여주니까 다 모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걸 그린 건데 이걸 맞추는 어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왜 다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막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내가 나중에 어린 왕자를 그린 것 중에 가장 잘된 초상화다 해서 어린 왕자의 첫 그림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왕자일까? 왜 하필이면 왕자일까? 진짜 뭐 생텍쥐페리가 왕자였나? 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왕자는 아니었거든요. 왜 왕자일까? 혹시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왜 하필 어린 왕자라고 했을까? 단순해요. 여러분들, 네. 아까 채팅을 제가 못 봤어요. 명문장 이런 거 제가 남겨달라 했더니 제가 지금 봤는데요. 네. 관계를 맺게 되면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네, 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왜 왕자야? 우리 여기 아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따님이나 아드님 키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아이고, 우리 왕자님. 그 얘기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다 누구에게나 특히 부모님에게는 다 왕자고 공주죠. 우리도 어렸을 때는 왕자고 공주였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죠? 진짜 왕자라기보다 정말 소중한 존재. 그래서 생텍쥐페리도 수많은 비행기 타면서 추락사고도 하고 목숨도 애인과 결별도 해보고 수많은 인생 역정을 겪었지만 자기의 유년기는 물론 아버님이 사망했지만 유년기가 너무나 행복했었다고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원형 그대로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생텍쥐페리가 유년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특히 뉴욕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더더욱이나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 어린 시절에 너무나 완벽하게 행복했었던 것 같은 그 기억. 그리고 그때는 내가 마치 중세의 기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별도 나고 칼 같은 것도 들고 있었던 왕자였던 모습. 유년기에는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였다. 이런 거를 왕자라는 형상화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을 그려달라고 하죠. 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왜 양을 그려달라고 했죠? 아, 네. 우리 또 아마 왕자는 대체로 궁 안에서만 자라니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어떤 순수함을 나타내려고 주인공으로 선택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 이런 거를 가질 수도 있겠죠. 해석은 자유예요. 정말. 저도 수많은 해석들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양을 그려달라고 한 게 이유가 나오죠. 왜?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났는데 자기 별에는 바오밥 나무 씨가 날라와서 바오밥 나무들이 자라요. 근데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너무나 작죠. 별에 보면은 여기에 화산, 조그만 화산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꽃이 한 송이 있고요. 이름 없는 꽃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바오밥 나무가 자라요. 근데 이 바오밥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면 자기 별이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가 새싹일 때 이 새싹을 먹어줄, 풀을 먹어줄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을 그려달라고 한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코끼리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도 왜 모자 안에 코끼리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보아뱀, 코끼리 먹는 우리 그 생텍쥐페리의 다른 소설 작품에도 코끼리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코끼리는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생텍쥐페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흔히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균형. 코끼리가 굉장히 크고 무게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잘 보시면 별 사방으로 코끼리가 딱 있어서 세상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쟁, 양차 대전을 군인으로서 다 겪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깨진 세상, 그래서 균형을 갖춘 그런 세상에 대한 열망이 이런 그림으로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정신분석 얘기를 했는데 정신분석 쪽에서는 코끼리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딱 봐도 남자죠. 생긴 거 보세요. 딱 봐도 남자죠. 수컷의 상징이에요. 코끼리가.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정신분석적으로 특히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생텍쥐페리가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갔잖아요.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정말 그 관계가 너무나 정말 끈끈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을 때도 콘수엘라에게 보낸 편지보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아프리카에 가서도.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이 당시에 1900년 20세기 초의 프랑스, 그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집안의 법이었죠. 아버지라는 건, 가장은 집안의 법이고 역시 균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거, 그래서 부재한 아버지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어린 왕자의 사파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린 왕자의 별은 너무 적어서 저는 이 그림이 저 사춘기 때, 그러니까 중학교 이럴 때 일기장에 보면 이 그림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노을 막 옆에 그려놓고 해 지는 걸 43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왜냐하면 별이 너무 작아서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해 지는 걸 볼 수도, 해 지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아저씨도 알 거야. 몹시 슬플 땐 해 지는 걸 보고 싶어지거든. 43번을 본 날은 그럼 넌 그렇게도 슬펐었니?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별에서 혼자서 왕자처럼 왕으로 혼자 사는데 어린 왕자는 뭘 그렇게 슬펐겠어? 왜 슬펐지? 43번이나. 왜 석양을 봤을까? 사춘기였던 저도 왜 인생이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가슴에 왔고 일기의 그림을 그려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드디어 너무 유명한 어린 왕자의 아마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장미꽃 이야기랑 여우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장미꽃 이야기. 자, 그래서 조종사한테 그 얘기를 하죠. 내 별에는 꽃이 하나 있어. 근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원래 작은 꽃씨들이 날아와요. 근데 그동안 봤던 흔한 꽃과 다른 거예요. 그동안 봤던 흔한 꽃들은 새벽에 꽃이 피어나는데 꽃잎이 뭐 한 3-4개 잎밖에 없어. 해가 지면 꽃이 져버려. 그냥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본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처음에 바오밥 나무인가? 보니까 아니야. 다른 꽃이랑도 다르네. 도대체 얘가 너무 뭐지? 어린 왕자 궁금해서 며칠을 매일 와서 물을 주고 기다려요. 드디어 꽃송이가 나와요. 보통 꽃은 아침에 새벽에 피는데 얘는 꽃송이가 꽃이 돼서 나오기까지도 한참 기다림을 죽입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꽃이 피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지? 그러고 나서 드디어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장미예요. 여러분들 장미 보시면 우리가 꽃들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꽃잎이 따도 안에 겹겹이 들어있죠. 장미꽃잎 보시면 아마 꽃들 중에 가장 겹겹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미가 태어나자마자 하품을 쫙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 유명하죠? 너무 급히 모습을 드러내느냐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네요. 장미가 그러죠. 근데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려고 엄청 꽃단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실제 자기 모습과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물도 주고 막 그렇게 애정을 많이 기울였는데 막 불평을 해요. 이 별은 왜 이렇게 추워요? 내가 예전에 있던 별은 이렇게 춥지가 않았는데 나한테 빨리 바람막이를 해줘요.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바람막이도 해주고 여기 이제 고깔도 씌워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막 애정을 기울이고 어떤 꽃이 필까 너무 기다리고 그랬는데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 꽃이. 그래서 어린 왕자가 너무 슬프고 우울해진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드디어 상처를 너무 받아서 장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나 이제 여길 좀 떠나려고 그래. 그랬더니 떠나려고 하니까 장미가 그제서야 처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내요. 어떻게 속마음을 드러냈냐면, 사실은 나 너를 참 좋아했어. 어린 왕자한테 고백을 하죠.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떠난다고 하니까. 근데 이미 어린 왕자는 떠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다 하고 마지막 인사말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장미가 마지막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별을 떠나서 이제 왔는데도 지구에 와서 계속 두고 온 장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종사에게 묻죠. 양이 꽃도 먹나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 왕자가 조종사가 그려준 꼭 그 양 그림을 갖고 자기 별로 돌아가면 그 양이 바오밥 새싹만 먹는 게 아니라 장미꽃도 먹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미가 보니까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4개가 있어요. 근데 가시가 왜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꽃들은 가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종사한테 물어봐요. 꽃에 왜 가시가 있죠? 근데 조종사는 한 번도 그거 갖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미와의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 이야기가 많이 투영이 됐다. 뭐 여러 버전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특히 나중에 꼰수엘로, 그 결혼까지 했던 여자죠. 꼰수엘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너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린 왕자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다음 꼰수엘로도 나중에 어린 왕자의 장미는 나를 모델로 했다 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여기서 뭐 남녀 관계로 투영을 100% 맞진 않지만 한다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한 것처럼 남성, 여성이 똑같은 걸 생각해도 표현하는 언어의 방식이 다르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방식의 차이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어린 왕자가 중요한 게 이 별에 혼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린 왕자에게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인 관계였던 거죠. 꽃이라든가 바오밥 나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그래서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면서 드디어 어린 왕자의 인생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6개의 별을 기행을 하죠. 처음에는 왕이 사는 별이에요. 근데 신하가 없어. 혼자 있는 왕이야. 왕으로서 의미가 없죠. 2번째 별은 허풍선이에요. 모두가 자기를 찬양해 주기를 원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술꾼. 너무 재밌어. 하루 종일 술만 먹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 했더니 내가 술을 먹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데요. 일단 사업가죠. 매일 숫자만 들여다보고 계산만 하고 있어요. 산보할 시간도 없단다. 너무 바빠요. 네. 아이고, 잠깐만요. 다음 화면이. 네. 그 다음에는 가로등 점등인인데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켰다 꼈다 하죠. 너무 피곤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잠자는 거야. 그 다음 이제 학자가 등장을 해요. 지리학자인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그 다음에 서재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어있는 공부를 어떻게 보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와서 이제 처음에 뱀을 만나거든요. 이 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왜 하필 뱀일까? 이 사막에 살고 있는 뱀은 실제 노란색이 많죠. 그러니까 사막 그 모래와 같은 색인 거죠. 이제 뱀한테 나중에 나를 물어주고 해가지고 물려서
죽는다고 표현할 때까 자기별로 돌아가는 걸 뱀에게 물리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어린 왕자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은 모래가 가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꼭대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그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가면은 3,000m 정도의 모래산이 있어요. 옛날에 산이었던 데가 사막으로 바뀐 거고 물이 없는 계곡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막의 모습이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뉴욕을 형상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리에 비해서 파리는 6, 7층이 최고층 건물이잖아요. 신대륙 미국을 와보니까 뉴욕은 마천루예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기계 문명이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당시에 유럽도 되게 기계 문명이 발달했지만 유럽에 비해서 미국을 와보니까 이건 완전 신천지인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바빠. 뉴욕 사람들이 너무 바빠. 너무 각박하다고 느끼는 거죠. 유럽에서 느리게 사는 것에 적용됐다가 뉴욕의 현대 문명에 와보니까 너무 각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 많이 투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린 왕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처음에 등장한 게 어린 왕자가 별도 있고 왕자의 모습을 하고 등장을 했어요. 근데 작품 속에서는 주로 이런 심플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 어린 왕자가 목도리를 메고 있어요. 이걸 또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목도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느냐, 왼쪽 방향으로 흩날리느냐, 목 아래로 떨어져 있느냐, 목도리를 안 메고 있느냐, 이것도 또 분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목도리가 오른쪽으로 바람에 날릴 때는 어린 왕자가 미래와 연관될 때, 자기의 이상의 꿈을 찾아갈 때, 미래의 이상향을 찾아갈 때는 오른쪽으로 날리고 아래로 쳐져 있을 때는 슬프거나 절망적일 때, 감정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목도리가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구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지구는 어떤 데지? 너무 궁금해서 호기심에 가득 차 있을 때요. 오른쪽으로 날려 있습니다. 뱀을 보고는 아래 떨어져 있어요. 자기의 미래를 추측하는 거예요. 나는 머지않아 곧 죽게 되겠구나.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사람들이 사는 사막에서도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가 있죠.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로 와보니까 장미꽃이 펴 있는 거예요. 장미꽃이 책에는 5,000송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별의 장미꽃이 장미가 그래요.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그리워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자기 장미랑 똑같은 장미가 수천 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흔해 빠진 장미꽃 하나를 가진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너무 슬퍼서 풀밭에 엎드려 울어요. 잘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 그러다가 드디어 여우를 만나죠. 실제 사막 여우를 보면 귀도 크고 꼬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실제 사막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프랑스 말로 아프리부아제라는 정말 너무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아프리부아제라는 단어가 길들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길들인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좀 쓰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좋은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물어보죠. 어린 왕자가 여우한테 물어봅니다. 왜 근데 하필 여울까? 우리가 특히 이 아프리카 쪽에서 우리나라도 여우는 되게 꾀가 많은 동물이죠. 항상. 근데 우리 아프리카의 신화나 민담에 보면 여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우는 정말 꾀가 많은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꾀가 많고 지혜가 많기 때문에 입문자의 역할을 해줘요. 어느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여우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건 너무 잊혀진 거지. 요즘은 길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되게 맞아요. 인스턴트 러브라 그러잖아요. 관계를 만들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관계를 만드는 게 뭐야?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만든다는 거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왔던 명문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인 단계를 얘기해 주죠. 저기 여우가 얘기해요. 저기 밀밭이 보이지? 여우는 빵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밀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린 왕자는 금빛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요. 금발이야. 그러면 저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밀밭을 보면 이제 네 생각이 나겠지. 자,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면 좋아하는 뭘 보면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죠.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정말 명문장이죠. 근데 이게 나온 게 그 다음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여우를 보러 가거든요. 서로 길들이려고. 아무 때나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아무 때나 온다면 난 언제부터 마음에 치장을 해야 될지 몰라. 의식이 필요하단다. 자, 우리 여기서 그래서 우리 연인들도 100일 의식, 뭐 1년 의식. 근데 의식이 너무 과해지면 피곤해요. 근데 의식이 너무 없어도 삶이 너무 단조로워져요. 그래서 적당한 의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남자에 비해서 많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기념일 같은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그것도 똑같은 365일 중에 그날 하루는 조금 다른 날로 만들어주는 게 의식이거든요.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 왕자가 여우가 한 가지 비밀을 더 얘기하고 떠납니다. 내가 비밀을 하나 더 알려줄게. 그게 뭐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걸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이제 항상 장미꽃을 두고 온 장미꽃이 걱정이 되면서 내 장미가 그렇게 귀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여우가 알려줘요. 정말 멋있는 대목입니다. 네, 왜 내가 별에 두고 온 장미에게 그렇게 마음이 쓰였는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지구에 있는 5천 송이의 장미랑 내 장미가 왜 다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왜? 내가 장미꽃에 바친 시간 때문에. 내가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 얘기 많이 하는데 자녀도 우리가 기른 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자녀에게 바친 애정과 시간과 노력 때문이겠죠. 서로가 사실 자녀나 부모는 서로가 대표적으로 길들이는 관계인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10년, 20년 세월을 같이 하면 그만큼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서로에게 바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책임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장미꽃을 길들였어. 장미도 너를 길들였어. 서로가 길들였으면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드디어 자기가 길들인 장미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 별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깨닫게 돼요. 장미가 말로는 엄청 막 까탈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꽃의 말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걸 드디어 깨닫는 거죠. 내가 그때 미숙했구나. 내가 그때 아직 어렸구나. 근데 장미가 나한테 해줬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 자기 별을 향기로 가득히 채워줬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깨어나면 내 별에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환하게 밝혀줬어요. 그런데 장미가 까탈스럽게 서운하게 말한다고 도망을 친 거예요. 어린 왕자가. 그 쌀쌀함 뒤에 애정이 숨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꽃들이랑 그렇게 모순 덩어리거든. 자,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명문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더 읽어보시면 되죠. 드디어 어린 왕자가 이제 지구에 떨어진 지 1년이 됐어요. 그 별이 가장 가까이 자기가 떨어진 별이 가장 지구에 가까이 오게 되죠. 우리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저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김수현이랑 전지현 나오는 드라마. 거기서도 어린 왕자의 작가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도 김수현이 떨어져 온 그 별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워져 온 날에 자기 별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어린 왕자 딱 그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물어줘. 자,
그래서 사라졌어요. 드디어 사라졌어요. 자, 사라지기 전에 조종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가죠? 나는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저 별에 있을 거야. 밤이면 별들을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가 없어. 그게 더 나을 거야. 왜냐하면 저기 하늘에 수없이 별이 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린 왕자가 저 별 중에 하나에 있어요. 그럼 저 별들이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별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별들을 보면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여기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생텍쥐페리 이 소설이 나오기 전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어디 별이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보면 그분 생각이 할 거예요. 저 하늘의 별에 하늘에서 별이 돼서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 게 바로 어린 왕자와 조종사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종사가 마지막 에필로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어린 왕자가 땅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어린 왕자가 쓰러지는 장면이거든요. 뱀에 물려서 여기는 목도리가 없어졌어요. 드디어. 자, 그래서 어린 왕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뭐 위인전 얘기 많이 읽어주고, 특히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석세스에 강박관념에 잡혀 있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학교의 공부든 아니면 직업이든. 그런데 아마 여기도 연령층에 따라서 성공이 또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분도 저는 되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 왕자는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른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린이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성장 이야기다라고 볼 것 같아요.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관계 맺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꼭 사실 어린이들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어린이는 그림만 볼 것 같고 어른은 이제 그걸 이해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철학자 하이데거가 어린 왕자는 20세기의 가장 실존적인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어린 왕자는 어린이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이건 철학이다 하나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어린 왕자가 실존적인 소설이지?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다니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그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항상 바쁘다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 항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과시욕이라고 그러죠. 과시하고 싶은 사람, 수많은 인간 군상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떠나요. 떠나서 수많은 별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절망하고 배우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다시 행복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소설이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